예, 반갑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민주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되어 있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고, 저는 올 5월 말까지 노동위원장을 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 6년 정도 했었는데요. 이 새로운 독자적 권리라는 제목을 받았을 때, 이건 내가 겪었던 일을 그대로 서술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일단 건방지죠,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면서 차 안에서 그 기자하고 잠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변호사님은 언제 최초로 연예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2009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2009년이 누구 시대입니까? 이명박, 그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박근혜 정부 때 연예인이 안 되면 그건 가짜 변호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그 조동문 교수님이 우리가 민주정부라고 했던 그 정부에서 과연 자본에 대해서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까? 사실은 자본을 전혀 또는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노무현 정부 시절 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서울시청이나 대학로에서 집회를 신고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 병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보이냐면 그 교통 신호하는 교통 순경들 있잖아요.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일부 줄을 그 도로에서 이제 교통정리 비슷한 걸 해주는 정도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집회에 대해 상당히 통제를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시도를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청광장에 한번 집회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보이는 게 뭐예요? 경찰차. 네, 경찰차. 합장차. 예. 탱크가 안 나와서 다행이죠. 우리가 사실 보는 거는 경찰차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도로를 막고 있는 경찰인데, 그 주변의 골목길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놀랄 지경입니다. 이따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지만 2012년인가 2012년과 13년을 비교한 그 자료가 국감에서 발표가 됐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1년 동안의 집회 시위 현장에서 연행자 수를 비교했더니 이명박 정부의 2012년으로 보이는데요. 뭐 한 150에서 60명 정도인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1년에 800명으로 확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부의 성향이 경찰의 공권력의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실 그 통계 수치 하나만 비교하더라도 달리 얘기할 바가 아닙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무려 그 연행자 수가, 현행금 체포 수가 5배에서 6배 정도로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집회 시위 자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허용하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17쪽에 보시면 써놨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인용하는 것을 이제 저는 봤는데 설마 박근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했는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법이란 도대체 뭘까? 이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두 번의 무죄 판결 앞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누구죠? 김용판과 원세훈 재판입니다. 이 두 재판은 사실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권력 탄생의 정당성과 바로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겁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사법부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사실은 부당한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사법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법과 원칙이라는 얘기를 나오면 이제 듣기 싫을 정도가 될 텐데 맞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이명박이 더 많이 썼습니다. 이명박도 보면 하면 법과 원칙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이게 많이 나오냐면 4대강 이런 이제 사업 추진할 때 밀어붙이기 시작하죠.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뭘로 바꾸면 돼요? 법과 정의로 바꾸면 돼요. 법과 원칙은 법이 권력 통치 수단으로 전락할 때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 권력을 법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 국가 권력이 법에 의한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법치죠. 그게 바로 법과 정의로 표현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법과 정의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죠? 예. 조금 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사실 자본의 입장을 확실히 대변해주는 또는 자본의 이익 추구를 보장해주는 튼튼한 체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자본의 문제를 빼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실패를 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제 정부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해서 자본을 계속적으로 두둔하는 정책을 펴왔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박근혜 정부 와서는 아예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날개를 달아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기존의 정책과 확연하게 질적으로 구분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몇 가지 척도를 가지고 잴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권리 문제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제가 이제 아까 제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우리 동료 변호사들이 저의 변호인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지금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동료 변호사들이 직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권영국 변호사라는 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면 동지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변호사가 동지애 강하나요? 네.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이제 85명의 변호인이 아니고 제가 헤아려 봤더니 100명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은 되는데 여튼 잘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 이제 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냈던 것은 좋다. 그러면 헌법체제를 유린한다. 뭐 이게 그동안 누가 써왔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만들려고 했더니 집권 여당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딱 했어요. 상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열이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헌법에 있는 기본권 항목을 쭉 따라 내려가면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2013년 2월달부터 10월까지 그동안 언론에 발표되었던 여러가지 권리 침해 문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다 실린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것들이 뽑혀 있는데 그냥 제목을 보면 여러분 느끼십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헌법 제2장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의 상당 부분을 포함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봤던 건데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람표를 19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 신체의 자유 부분에서 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구속 건수가 몇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5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공무집행 방해라고 옛날 같으면 주로 뭘로 대항을 했죠? 짱돌, 세파이터, 화염병. 요즘 나옵니까? 네, 저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왜냐면 저쪽이 워낙 무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사실 그런 폭력적인 집회, 근데 여러분들 그걸 폭력적이라고 해서 그냥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무수한 체류탄, 공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폭력으로 나타났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물리력이 동원한 상태에서의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되는 숫자와 지금 현재 그러한 물리적인 폭력이 거의 다 소멸해버린, 기껏해야 뭐합니까? 방패 잡아당기고 밀고 투구 뺏어내고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거 주로 이런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인도를 맡고 있으니까 막 항의를 합니다. 법적 근거대 막 항의를 하면 항의한다는 이유로 연행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법적 근거 대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연행을 또 못해요. 네, 약간 차별적이죠. 그래서 가끔 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보고 항의를 합니다. 왜 차별합니까? 이렇게. 예, 그래도 그 맛에 제가 변호사. 농담이고요. 근데 하여튼 보시면 이제 뭐 쭉 내려가는데 제가 그냥 주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21쪽에 가시면 주로 이제 공무집행 방해에서 제가 많이 본 것은 뭐 몸으로 밀고 이것 정도에서도 연행이 비일비재에 발생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욕한다는 의미로 모욕죄로 지금 현행국민 체포 비율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청와대 앞에 갔습니다. 분명히 집회 신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집회 신고 행진 영역 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좀 대로로 가자 이러면서 약간 돌아서 가게 길을 터달라 이랬더니 갑자기 이제 종로경찰서 경력들이 그 주변을 이제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제 야 좀 열어줘 뭐 이렇게 그냥 말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록수 경위과장이 여러분들은 지금 비슷해요?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불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각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십 몇 프로 지금 집회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듣고 있다가 저쪽 뒤에 듣고 있다가 피가 갑자기 확 끓어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앞 뛰쳐나와서 야 이 XX야 이가 뭐야 했더니 보름 뒤에 뭐가 날아왔습니다. 모욕죄로 조사받았지. 이런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교통사고 나가지고 서로 접촉해서 내리면 뭐부터 튀어나와요? 네. 보통은 먼저 이렇게 격한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이 모욕죄를 가지고 현행범을 체포해버리면 사실은 싸움 못해요. 싸움 시작하고 바로 술 한잔 먹고 싸움하다 보면 뭐부터 튀어나옵니까? 욕부터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잡는 놈이 임자야. 현행범 가자. 이건 사실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공무방해죄로 체포되는 수가 5배 급증하고 있다. 모욕죄로 체포되는 사람 숫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경찰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찰은 국가를 보호하는 자신들이 보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감히 경찰의 권위를 훼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심 사상의 자유에 가봤더니 저는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군종 신부님 그 선발할 때 물었답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뭐 이런 거. 천안함 사태가 누가 도발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죠? 네. 그럼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박창식 신부님처럼 쏴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KBS하고 MBC가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에 준하는 이제 기관들인데 여기에서도 질문을 했던 것이 노조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든가 전국 좌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보면 사상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상 검증은 사실 유신 체제 때 나타났던 부분이고 그게 그대로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매우 잔인한 정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따라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라고 개거품을 물었으나 그 다음 이제 학문의 자유 침해로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이제 뭐 그 좌파들이 만든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죠? 근데 교학사에서 만들어서 이걸 배포하려고 하다가 이게 채택된 학교가 딱 한 군데 있죠. 네.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그게 이제 공업 그 미디어 고등학교인데 우리 아들이 그걸 보자마자 친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채택하면 됩니까? 라고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아버지가 불려갈 뻔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옆에서 조금 훔쳐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이 왜곡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이거는 학생들의 이 머리, 학생들의 이 생각을 장악해들어요.
이것은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동 3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의 이 생각을 국가가 지금 현 정권이 장악하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은 거예요.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독재를 했던 친일독재 세력이 미화되는 순간 아까 우리 김정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영구 집권하는데 초선을 많이 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권의 영구화를 의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맞아요?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자유입니다. 근데 예술의 자유도 보니까 5분 남았어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예술의 자유에서 주로 보니까 누구를 비방했다고 이게 침해가 되느냐 했더니 주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주로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술에서 보면 쥐를 그리고 백설공주를 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존엄을 건드리는 순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술이든 학문이든 네가 변호사든 언론이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뒤에 오면 제가 그게 어떤 국가인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에서 보면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불방이 많이 됐습니다. 요즘은 사이버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카톡방이 다 이제 발가벗겨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텔레그램에 지금 사이버 망명 안 하신 분, 네, 무작정 하는 사람이 있죠. 대단히 용감한 분인데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26조에 보면 집회 시위 자유가 나옵니다. 이걸 그냥 제목으로 한번 쭉 일면해 보셔도 어렵긴 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웃겼던 것은 시청 광장에서 또는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뭔가 막 재고 있어요. 봤더니 소음을 측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시위자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불법 시위에 3번 이상 참가하면 정식으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주로 이제 약식, 명령, 벌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직접 법정에 세우는 정식 재판으로 구공판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러분들 벌금 내는 거하고 법정에 소환되는 거하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별 차이가 없구나.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요게 이제 27조에 가면 몇 가지 통계 같은 게 나오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 시위 때 경찰 한 명이 시위자 4.18명을 담당했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건 올해네요, 그죠? 경찰 4.7명이 집회 참가자 1명을 대응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더니 경찰 2명이 일반인 1명을 대항하도록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시청 광장에 오면 집회 참가자보다 누가 많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시위하도록 해야 됩니다. 역할을 바꾸면 되겠죠? 예.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경찰 여러분, 지금 저가 청와대로 돌진.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웃고 있죠. 실제로 현장에서 볼 때 엄청난 위압감이 듭니다. 저는 경찰하고 싸우는 걸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볼 때마다
그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노린 거죠. 통신의 비밀을 자유심에 이건 이미 카톡으로 다 됐어요. 밴드, 예전에 이메일 수색. 여기로 오면 실제로 어떻게 정당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 통계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동삼권 침해 이거는 이미 철도 파업할 때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했던 것에서부터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짐작하게 됐던 거죠. 10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공무원 노조를 4번을 쳐서 설립신고를 반려한다. 이것은 반문명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정말로 반문명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근로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지? 이제 사실은 시간제 일자리 만들었다고 해서 일자리 70% 만들겠다. 요것만 얘기하고 내려갈게요. 그 일자리 70%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70%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자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전일제 일을 하던 사람이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해야 돼요. 전일제 해도 최저임금 때문에 살까 말까 한데 이걸 시간제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공약을 그것을 외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로 나쁜 일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현 실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영리화를 그 수많은 65만 명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러한 기본권 침해 현상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체제가 무슨 체제입니까? 전체주의 체제입니까? 독재 체제입니까? 아닙니다. 공주와 몇몇 난장이가 지배하고 있는 공주국가 체제입니다. 고맙습니다.